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신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궁궐, 바로 고려 초기의 왕실입니다. 건국 초기의 역동적인 기운은 여전했지만 그 속은 말 그대로 시한폭탄 같았죠. 태조 왕건이 무려 29명의 부인에게서 많은 자식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를 세울 때는 좋았는데 왕건이 눈을 감자마자 이 아들들, 그리고 외척 가문들이 내가 다음 왕이다 하고 피 튀기는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왕위가 안정될 틈이 없었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고 조카가 삼촌을 밀어내는 살벌한 권력 투쟁이 이어진 거죠. 광종이 피해 숙청으로 겨우 왕권을 잡았지만 그가 죽자 또다시 왕실은 혼란에 빠집니다. 경종이 일찍 세상을 뜨고 그 뒤를 이은 성종 때까지도 왕권은 여전히 외척들, 즉 왕비들의 친정 가문에 휘둘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 불안하고 격렬한 시기에 역사의 전면에 나선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헌의 왕후를 소개합니다. 그녀의 배경부터가 예사롭지 않아요. 헌의 왕후는 고려의 최고 순수혈통이었어요. 아버지는 태조 왕건의 아들인 대종 왕후이고요. 어머니도 왕건의 딸 선희 왕후 유씨입니다. 그러니까 헌의 왕후는 태조 왕건의 손녀이면서 동시에 왕건의 외손녀인 셈이죠. 헌의 왕후의 어머니가 유씨인 이유는 모계의 성씨를 따서 표기했기 때문이에요. 왕건의 네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 헌의 왕후의 아버지 대종 왕후이고 왕건의 여섯 번째 부인이 낳은 딸 정덕 왕후가 헌의 왕후의 어머니였어요. 헌의 왕후의 부모는 이복 남매 관계였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누구냐? 바로 경종입니다. 경종은 헌의 왕후의 사촌 오빠였죠. 이 당시 고려 왕실은 핏줄을 굳건히 지킨다는 명분으로 근친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헌의 왕후의 신부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왕실 핏줄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경종을 섬기며 두 명의 왕후와 함께 왕비 자리에 앉았고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됩니다. 헌의 왕후가 낳은 이 아들이 바로 훗날 고려의 7대 왕이 되는 목종입니다. 경종은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여럿 있었지만 워낙 재위 기간이 짧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뜹니다. 이때 목종은 아직 갓난아이에 불과했어요. 경종은 어린 아들 목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대신 사촌 동생이자 헌의 왕후의 친오빠인 성종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내 아들이 아직 어리니 일단 자네가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안정시키게, 그리고 내 아들을 잘 보살펴주게, 이런 뜻이었겠죠. 이렇게 되자 헌의 왕후는 하루아침에 왕후에서 목종의 어머니라는 신분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실망할 겨를이 없었죠. 성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헌의 왕후는 대비의 칭호를 받고 궁궐에 머물게 됩니다. 그녀는 성종의 누이였기 때문에 성종의 보호와 견제를 동시에 받으며 오직 아들 목종을 왕위에 올릴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성종은 유교 정치를 펼치며 나라를 다스렸지만 안타깝게도 후사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종이 세상을 뜨자 기회는 헌의 왕후에게 찾아옵니다. 헌의 왕후의 아들 목종이 드디어 고려의 7대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목종이 왕위에 오르자 헌의 왕후는 명실상부한 천추태후가 되어 고려 왕실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권력의 뒤에는 그녀의 사적인 욕망과 한 남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김치향이죠. 왕위에 오른 아들, 목종 뒤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된 우리 헌의 왕후. 하지만 이 여인은 단순히 권력만 탐했던 차가운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뜨거운 피가 흐르는 인간이었죠. 남편 경종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꽃다운 나이에 청산과부가 됩니다. 홀로 궁궐에 갇혀 오직 아들을 키우는 일에만 매달렸죠. 하지만 밤이 되면 이 넓은 궁궐의 외로움은 그녀를 뼈저리게 괴롭혔을 겁니다. 바로 그때 헌의 왕후의 눈에 들어온 남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 김치향. 김치향은 헌의 왕후의 친정 외가 쪽과 연결된 집안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정계의 실세였던 황주 황보씨 가문과 끈이 닿아 있었단 말이죠. 기록에는 그가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전해집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처세술, 말솜씨까지. 그야말로 여심을 흔드는 매력적인 옴무파탈이었던 셈이죠. 서로에게 이끌린 헌의 왕후와 김치향. 궁궐의 금기, 왕실과부와 외척 가문 남성의 은밀한 로맨스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외로움과 욕망이 만나 이들의 관계는 빠르게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후와 신하의 부적절한 관계는 곧 소문으로 퍼져나갔고 이 소식은 오빠 성종의 귀에 들어갑니다. 성종은 누구입니까? 유교 이념을 숭상하며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했던 개혁 군주였단 말입니다. 성종 입장에서 이 사건은 두 가지로 아주 심각했습니다. 왕의 친동생이자 전 왕의 왕비였던 헌해 왕후가 간통을 저지른 것은 왕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 김치향 같은 외척 세력에게 왕실 내부의 비밀과 권력이 새어나갈까 두려웠던 겁니다. 결국 성종은 분노합니다. 그는 단칼에 이 관계를 끊어내려 합니다. 성종은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힌 죄, 용서할 수 없다. 당장 김치향을 잡아 귀양을 보내라. 감히 왕실을 농락하려 하다니. 그렇게 김치향은 성종의 명으로 순식간에 멀리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헌해 왕후의 사랑은 잠시 꺾인 듯했죠. 김치향이 유배를 갔으니 사건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헌해 왕후의 마음속에 타오르던 김치향에 대한 애정, 그리고 권력에 대한 야망은 절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헌해 왕후는 이 기간 동안 성종에게 순응하는 듯 행동하며 때를 기다립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아들 목종을 교육시키고 대비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죠. 성종은 후사 없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성종은 아마도 자신이 김치향을 제거했으니 왕실이 안정될 것이라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큰 실수를 한 것이었죠. 성종이 승하하자마자 헌해 왕후는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아들 목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유배지에 있던 연인 김치향을 불러들여 복권시키고 최고 위직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금기를 넘어선 이들의 사랑은 고려의 역사를 뒤흔들 태풍이 되어 정계에 휘몰아칠 준비를 마칩니다. 자,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성종이 눈을 감고 헌해 왕후의 아들 목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대비가 아닙니다. 천추전에 거주하며 온 나라를 소나귀에 쥐고 흔들었죠. 역사는 그녀를 천추태후라 부릅니다. 아들 목종은 등극 당시 아직 어렸습니다. 게다가 목종은 성격이 병약하고 나약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기회를 천추태후가 놓칠 리 없었죠. 그녀는 내가 어린 왕을 대신하여 정사를 돌보겠다 선언하며 모든 국정을 직접 챙기기 시작합니다. 목종은 그저 병풍 뒤에서 어머니가 내리는 명령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 인사이동, 정책 집행은 오직 천추태후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성종시대의 유교적 보수파들을 견제하고 자신의 뜻에 맞는 인물들을 요직에 앉히며 왕실의 실세를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권력의 옆자리, 태후에 가장 가까운 곳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유배에서 돌아온 연인 김치향이었습니다. 김치향은 유배지에서 돌아오자마자 마치 왕족처럼 대우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최고의 벼슬이 주어졌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태후의 뜻과 다름없었죠. 김치향은 이 엄청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뇌물이 오갔고 매관매직이 성행했습니다. 김치향에게 줄을 대지 않고서는 관직에 오를 수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죠. 김치향은 오만한 목소리로 이 나라의 재물과 벼슬은 모두 태후마마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내 말을 거역하는 자는 곧 태후마마를 거역하는 것이니 각오해야 할 것이다. 백성들은 태후와 김치향의 사적인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왕의 어머니와 신하였지만 실제로는 김치향이 고려의 태상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국정을 농단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고려라는 나라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성종시대의 유교적 기틀을 다졌던 개혁파와 김치향에게 반감을 가진 반대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어찌 왕실의 어미가 신하와 간통을 하고 그 남자를 통해 국정을 좌우한단 말인가. 이것은 선왕들의 통치 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다. 이전에 태조 왕건의 후손들끼리 치고받던 싸움은 사라지고 이제 김치향이라는 사적인 외척이 전횡을 일삼으니 나라가 망할 지경이라는 탄식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천추태후의 권력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는 신하들은 가차없이 숙청당하고 유배를 떠났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살벌한 감시와 밀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치향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이에 반발하는 개혁파 신료들의 갈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천추태후와 김치향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갈등은 왕위 계승 전쟁이라는 핵폭탄급 사건으로 비화하게 됩니다. 자, 태후의 권력과 김치향의 야망이 하늘을 찔렀을 때 궁궐 안에서 또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은 바로 천추태후가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왕의 어머니가 신하의 아이를 낳다니. 이 소식은 왕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을 넘어 이 아이는 고려 왕실의 정통성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였죠. 김치향은 이 아이를 보통 아이로 키울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은밀한 연인을 넘어 고려의 태상왕, 즉 왕의 아버지가 되려는 노골적인 야심을 드러냅니다. 김치향은 야심에 찬 목소리로 태후 마마, 우리 아이는 평범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마마의 아들이자 나의 아들인 이 아이야말로 고려의 다음 왕이 되어야 합니다. 병약한 목종을 폐하고 우리 아이를 왕위에 올려야 합니다. 천추태후 역시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핏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왕으로 만들어 영원히 권력을 유지하려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음모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이 사태가 고려 개국 이래 최대의 왕실 문란이자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역이었습니다. 목종의 주변에 있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왕실 종친과 관료들이 결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왕실에는 목종의 뒤를 이을 가장 정통성 있는 후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량원군 훗날 현종이 되는 인물입니다. 천추태후는 이 대량원군을 눈의 가시처럼 여겨 이미 강제로 출가시켜 승려로 만들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량원군이야말로 정변을 일으킬 세력들의 정신적인 구심점이었죠.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대량원군 제거와 사생아 즉위 계획을 구체화하자 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카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서북면의 군사 실력자이자 고려를 지키는 장군 강조가 있었습니다. 강조는 개경에서 벌어지는 천추태후와 김치향의 전횡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의 근본이 무너진다.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저들이 종묘사직을 농락하고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 우리는 정통을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강조는 군사를 이끌고 개경으로 진격합니다. 이른바 강조의 정변입니다. 강조의 군대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김치향과 그의 모든 무리는 순식간에 붙잡혔고 김치향과 그의 아들, 즉 태후의 사생아는 그 자리에서 처형됩니다. 왕위를 찬탈하려던 무리는 피의 대가를 치렀죠. 강조는 왕실을 문란케 한 김치향 일당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약한 왕, 목종이 더 이상 국정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조는 결국 목종에게 왕위에서 물러나 대량원군 현종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압력을 넣습니다. 목종은 퇴위를 명받지만 강화도로 가던 도중 강조가 보낸 자객들에 의해 비참하게 시해당하고 맙니다. 결국 헌해왕후의 비극적인 사랑과 야망은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천추태후는 아들을 잃고 모든 권력을 상실한 채 궁궐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왕위는 정통성 있는 대량원군 현종에게 돌아가죠. 사랑과 권력에 눈이 멀어 나라의 근본을 뒤흔들려 했던 천추태후와 김치향. 이들의 운명은 결국 피바람을 맞으며 처참하게 막을 내립니다. 자, 강조의 피해 정변으로 김치향 일파는 제거되었고 왕이었던 목종마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쥐고 흔들었던 천추태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 목종은 살해당했고 사랑했던 김치향과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마저 눈앞에서 잃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쥐려 했던 권력은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죠. 새로 왕위에 오른 현종은 천추태후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궁궐 안에 두지도 않았죠. 그녀는 모든 직위를 박탈당한 채 사가로 쫓겨나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화려했던 천추궁의 태후에서 권자를 잃은 한낱 외로운 노년의 여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녀의 권력욕은 결국 그녀 자신과 아들에게까지 비극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현종 20년, 1029년, 7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의 최후는 한때 고려의 하늘을 뒤덮었던 권력의 폭풍이 얼마나 허무하게 사그라드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결말이었습니다. 천추태후와 김치향의 스캔들, 그리고 강조의 정변으로 고려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랑은 역설적으로 고려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강조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른 현종은 이후 고려의 왕권을 안정시키고 거란의 침입이라는 엄청난 국난을 이겨내며 고려 중흥의 기틀을 다집니다. 이 혼란의 시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현종은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죠. 이 사건은 왕실 종친이 권력을 독점하려 하거나 왕비나 태후가 사사로운 정에 휘둘려 국정을 문란하게 할 때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준 산교육이 되었습니다. 이후 고려 왕실은 외척 세력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죠. 천추태후. 그녀는 아들을 위한다는 강력한 모성애와 여인으로서의 강렬한 욕망을 모두 가졌던 입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적인 욕망이 공적인 영역인 국정에 침투했을 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만약 천추태후가 김치향을 선택하지 않고 성종처럼 정도를 걸었다면 어땠을까요? 역사에는 만약이란 없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의 본질과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가르쳐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세상신화 이야기에서는 고려 왕실에서 벌어진 가장 뜨겁고도 비극적인 이야기, 헌해 왕후 천추태후와 김치향의 비사를 다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역사의 뒷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신화 이야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논할 때 인간의 가장 깊은 심연, 즉 광기라는 주제를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한때 고려의 하늘에 희망을 심었던 개혁 군주가 개인적인 비극 앞에서 무너져 엽기적인 광기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한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공민왕과 그를 파멸시킨 자제위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왕의 파멸은 단순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었지요. 원나라 간섭기라는 국가적 수치가 한 왕의 영혼에 새겨넣은 지울 수 없는 상흔이었으며 한 왕국이 멸망을 향해 처절하게 달려가던 시기에 가장 잔혹한 징후였단 말입니다. 공민왕과 자제위의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 처절한 진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지요? 출발합니다. 공민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1351년. 고려는 사실상 원나라의 부마국 신세였습니다. 국왕은 원나라 황실의 사위였고 모든 주요 관직은 원나라의 간섭 아래 놓여 있었으니 이 얼마나 굴욕적인 시대였습니까? 공민왕.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 이름은 강릉대군이었습니다. 당시 고려의 왕자들은 원나라에 끌려가 볼모로 살아야 했으니 이는 고려의 피눈물이었지요. 강릉대군은 어린 나이에 원나라의 수도인 연경, 즉 지금의 베이징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고려 왕자이면서도 원나라 황실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야 하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왕자로서의 존엄성보다는 이방인으로서의 서러움이 더 컸단 말입니다. 이 고독하고 절망적인 볼모 시절, 강릉대군은 드디어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원나라 위왕의 딸, 후일 노국대 장공주가 되는 분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정확한 시기는 기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이들이 원나라 궁궐이라는 낯선 곳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강릉대군은 원나라의 왕자들과는 다른 고국을 잃은 듯한 고독한 젊은이였습니다. 원나라 공주였던 그녀는 주변의 다른 화려한 몽골 왕족들과는 달리 이 외로운 고려의 왕자에게 연민과 호감을 느꼈습니다. 강릉대군 또한 낯선 타국에서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이 몽골 여인에게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지요. 당시 고려의 왕이 되려면 반드시 원나라 공주와 결혼해야 하는 정략 결혼은 필수였습니다. 강릉대군이 공주와 결혼하게 된 배경은 역시 원나라의 정치적인 의도에서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보통의 정략과는 달랐습니다. 강릉대군이 그녀를 자신의 왕비로 맞이한 것은 단순히 황실의 명령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녀를 왕비로 선택하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녀는 비록 몽골의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결혼 후 그녀는 남편의 나라 고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고려에 오면서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고려식 풍습을 따르고 몽골식 복장을 벗어던진 것이었다니 이 얼마나 애틋한 사랑이었습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은 국가적 굴욕이라는 비극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만나
정략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을 완성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절망 속에서 피운 아름다운 꽃은 곧 왕의 파멸이라는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지요. 공민왕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는 원나라의 힘을 믿고 백성을 착취하던 기득권 세력, 즉 친원 권문세족들을 가차없이 숙청하기 시작했지요. 관제에서 원나라의 흔적을 지우고 잃어버린 쌍성총관부 땅을 되찾았지요. 왕의 의지는 천둥처럼 맹렬했습니다. 하지만 권문세족들이 순순히 당했을까요? 감히 원나라 황실의 사위가 이런 반역적인 짓을 벌이는가? 그들은 왕을 무시하고 왕의 개혁을 방해하며 사사건건 맞섰습니다. 왕의 개혁이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권문세족들은 10걸음 뒤로 물러나 왕을 포위했으니 왕의 자리는 고독하고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공민왕은 궁궐 안에서 늘 긴장했습니다.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왕을 끌어내리려는 음모가 밤마다 그림자처럼 드리웠으니 왕이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은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개혁 의지를 나눌 수 있는 상대는 없었습니다. 충신들은 소수였고 대다수는 권문세족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과 한통속이었으니 공민왕의 정신적인 고독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외로운 싸움에서 왕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버팀목은 바로 왕비 노국대장 공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사랑이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이유입니다. 노국공주는 원나라 황실의 딸이었으니 친원 권문세족들은 그녀를 이용하여 왕을 압박하려 했을 것입니다. 왕비께서는 어찌 폐하의 반역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끊임없이 간언하고 협박했겠지요. 하지만 공주는 남편의 개혁 의지를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원나라 공주라는 자신의 지위와 배경을 오히려 방패 삼아 남편을 보호했습니다. 권문세족들이 대놓고 왕을 해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왕비 뒤에 있는 원나라 황실의 권위 때문이기도 했단 말입니다. 왕이 힘든 결정을 내리고 괴로워할 때 노국공주는 그를 침착하게 위로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왕의 개혁 의지를 공유하는 동반자이자 고독한 왕권을 지탱하는 정신적인 기둥이었던 것이지요. 왕이여, 이 노국이 당신 곁을 지키겠사옵니다. 이 한마디가 공민왕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야 하늘이 우리 고려를 도우시는구나 하며 새로운 희망을 보았지요. 허나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개혁의 기운이 절정에 달했던 1365년 노국공주는 난산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상실은 공민왕의 삶을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왕에게 노국공주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개혁 의지이자 고독한 왕권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인간적인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공주가 떠나자 왕의 영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정사를 내팽개치고 오직 노국공주의 초상화만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묻혀야 할 슬픔은 급기야 광기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민왕은 그녀를 되살리기 위해 기괴한 종교의식에 매달렸고 총명했던 왕의 이성은 급격히 마비되었습니다. 공주가 난산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어요. 왕은 정사를 내팽개치고 오직 공주의 초상화 앞에서 밤낮으로 통곡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저승에서라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 집념이 왕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던 것이지요. 왕은 승려들을 불러 모아 공주의 명복을 빌게 했고 그 의식은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기괴해졌습니다. 왕에게 공주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온 나라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우주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공민왕은 노국공주를 추모하기 위한 전무후무한 규모의 대형 사찰을 짓도록 명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현정사였습니다. 이 현정사는 단순한 절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왕에 통제되지 않는 슬픔과 집착이 국가의 재정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었단 말입니다. 이 거대한 불사를 위해 공민왕은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막대한 재물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안팎으로 혼란한 상황이었는데 왕은 나라의 돈과 인력, 심지어 곡식까지 긁어모아 이 현정사를 짓는 데 매달렸으니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찔렀지요. 왕은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탄식이 온 나라에 퍼졌단 말입니다. 현정사가 완공되자 왕의 집착은 더욱 엽기적인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왕은 현정사에 노국공주의 초상화를 걸어두고 살아있는 왕비가 거처하는 것처럼 모든 예우를 갖추게 했습니다.
마치 공주가 살아있는 것처럼 초상화 앞에서 식사를 올리고 신하들까지 동원하여 초상화에 절을 올리게 했으니 이 얼마나 기괴하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까? 왕은 공주의 곁에 있기 위해 현정사에 머무는 시간이 궁궐에 있는 시간보다 길어졌고 결국 이는 정치를 완전히 내팽개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정사는 공민왕의 지극한 사랑의 증거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왕의 파멸적인 광기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흔적이었습니다. 왕이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국정을 벌이니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고 왕권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보십시오. 이처럼 한 왕의 지극히 개인적인 슬픔이 통제되지 못하고 국정 전반을 뒤흔들었으니 현정사는 단지 큰절이 아니라 고려 왕조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처절한 징후였어요. 이때부터 왕은 자신의 고통과 공허함을 잊기 위해 엽기적인 쾌락과 가학적인 행위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 파괴적인 욕망이 낳은 결정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자제위였어요. 공민왕은 문란한 향락을 위해 자제위라는 기구를 전격 설치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왕을 호위하는 젊은 친위대라는 그럴듯한 이름이 붙었으나 그 실상은 왕의 변태적 욕망을 채워주는 소년들로 채워진 조직이었습니다. 왕은 자제위 소속의 홍윤, 한한 등 잘생긴 소년들을 밤마다 가까이 두고 향락을 즐겼습니다. 이미 정사를 놓아버린 왕에게 이 자제위와의 은밀한 유희는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출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공민왕의 광기는 단순한 성적 타락을 넘어 엽기적인 수준으로 치닫습니다. 왕은 자제위 소년들에게 자신과 가까운 궁녀나 심지어 왕비 익비 한씨들과 강제로 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도대체 왜 왕은 이러한 엽기적인 행위를 강요했을까요? 학자들은 이를 왕의 가학성과 대리만족에서 찾습니다. 왕은 자신이 노국공주를 잃어 행복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비극을 겪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 엽기적인 것은 왕이 이들의 행위를 보고받기를 즐겼다는 사실입니다. 자제위 소년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궁녀들을 능욕했고 그 결과를 세세하게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의 눈빛은 이 보고를 들으며 잠시나마 광기 어린 쾌락을 얻었을 것입니다. 왕은 술에 취해 이 보고를 들으며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했습니다. 궁궐은 완전히 도덕적 지옥이 되었고 왕실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보고를 들으며 고통스러워했을 왕비와 궁녀들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자제위는 이제 왕의 비호를 등에 업고 궁궐 안에서 무소불위의 폭력을 휘두르는 괴물이 되고 말았어요. 이 행위는 왕실의 도덕적 근간이자 인간으로서의 인륜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고려의 운명은 이미 바람 앞에 촛불이었지요. 권력이 통제를 벗어나면 결국 그 권력의 원천마저 집어삼키는 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자제위 소속의 홍윤은 왕의 명령으로 공민왕의 다른 부인 익비 한씨와 관계를 맺었는데 익비가 임신을 하게 되자 비극이 터졌습니다. 왕은 이 임신 사실을 알고 분노했고 홍윤을 처벌하려 했습니다. 왕의 광기는 이제 마침내 자신을 향했던 것입니다. 왕은 자신이 시킨 일임에도 불구하고 익비한 씨의 임신 사실이 마치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진 듯 격렬하게 분노했어요. 위기를 느낀 홍윤과 최만생 등 자제위 무리들은 1374년 술에 취해 정신을 놓고 있던 공민왕을 습격하여 시해하는 끔찍한 반역을 저지릅니다. 왕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가까이 두었던 자신의 엽기적인 욕망이 빚어낸 괴물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어요. 공민왕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 왕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고려가 원 간섭기를 겪으며 잃어버렸던 국가적 존엄성과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보여주는 최종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그의 개혁 의지는 노국공주의 죽음과 함께 무덤에 묻혔고 그 자리는 엽기적인 광기와 피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공민왕과 자제위의 난행은 우리에게 인간의 심리를 지배하는 깊은 트라우마와 국정을 책임진 자의 개인적 타락이 어떻게 국가 전체의 도덕과 질서를 파괴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고려는 이 끔찍한 사건 이후 완전히 통제를 잃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되지요. 역사는 승리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처럼 비극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 시대가 겪었던 고통과 그 고통이 인간의 영혼에 미치는 파괴력을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번엔 더 흥미진진한 역사 속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 중기. 이 궁궐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피의 향연이었습니다. 왕의 여자들, 그 치마폭 아래에서 조선의 운명을 뒤흔든 거대한 전쟁이 터져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지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임금 중종이 세 번째 왕비를 들였으니 그 복잡한 족보만큼이나 궁궐은 살얼음판 위에 불꽃놀이였어요. 왜냐? 왕이 될 왕자가 둘이나 있었으니까요. 중종의 첫 번째 왕비는 폐위되고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 윤씨마저 아들을 낳고 8년 만에 요절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세 번째 왕비를 맞으니 그녀가 바로 문정왕후예요. 재미있는 건 이 문정왕후를 중전으로 간택한 세력이 바로 대윤 세력이었다는 사실. 그들은 경빈박 씨와 그녀의 아들 복성군을 견제하기 위해 문정왕후로 비어있는 중전의 자리를 방패처럼 채운 겁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문정왕후가 중전이 되자 본격적인 파평윤씨 집안의 피 터지는 왕위 쟁탈전이 시작됩니다. 요절한 장경왕후의 오빠 대윤유님을 중심으로 세자 인종을 철통같이 지지하는 세력, 문정왕후와 그녀의 동생 소윤, 윤원형을 중심으로 어린아들 경원대군을 옥좌에 올리려는 야심가들. 중종이 살아있는 동안은 세자 인종의 자리가 확고했지만 문정왕후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중종이 죽고 세자가 왕위에 오르자 유님의 대윤 세력은 기다렸다는 듯이 문정왕후와 소윤, 윤원형의 힘을 빼려고 숨통을 조여왔지요. 하지만 문정왕후, 그녀가 누구입니까? 조선왕조 최고의 철의 여인? 그녀는 인종의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자신 밑에서 자란 아들의 지극한 효심 말입니다. 문정왕후는 어린 아들 경원대군을 품에 안고 인종을 찾아가 피눈물을 흘리는 연극을 시작합니다. 대왕마마, 대윤 세력이 경원대군이 왕위에 오르려 한다고 모함하고 있답니다. 이 모함을 받아 저희 모자가 역적으로 죽느니 차라리 폐하께서 지금 당장 저와 이 어린 것을 죽여주십시오. 이 극적인 연극의 인종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찌 어머니를 해야겠습니까? 인종은 어머니에게 목숨을 구걸하게 만든 자신의 불효에 고통스러워하며 어머니와 아우에게 해를 가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순간 문정왕후는 아들의 효심이라는 가장 단단한 방패를 얻어냈습니다. 그녀는 인종의 선함을 이용하여 소윤을 제거하려던 대윤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었고 자신과 동생들에게 정치적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인종의 효심은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병약한 몸으로도 왕위에 오른 후 새벽마다 문안을 드리고 심지어 병든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피까지 뽑아 올리려 했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지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말합니다. 문정왕후가 인종의 간병을 받으면서도 아들의 건강이 악화되기를 내심 바랬다고. 인종의 효심이 결국 자신의 명을 재촉한 비극적인 원인이 된 셈입니다. 결국 문정왕후는 인종이 죽어야 자신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움직였습니다. 세자 시절 동궁에 불을 놓아 태워 죽이려 했다는 끔찍한 의혹이 있었지만 실패했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인종이 왕이 된 지 몇 달 뒤 문정왕후가 독을 넣은 떡을 인종에게 직접 가져가 먹였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왕후가 직접 올린 음식이니 감히 기미상궁도 손을 대볼 수 없었을 겁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인종은 즉위 9개월 만에 허무하게 승하합니다. 비록 공식 기록은 중종이 상중에 상심하여 병사했다고 하지만 백성들은 모두 속삭였지요. 독이 든 떡 때문에 왕이 단명했다. 중종이 죽고 어린 명종이 왕위에 오르자 마침내 문정왕후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문정왕후와 동생 윤원형 그리고 윤원로 형제는 국가의 모든 권력을 사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윤 세력이 제일 먼저 벌인 사건은 바로 눈의 가시 같았던 대윤 세력을 씨도 남기지 않고 일망타진한 을사사화였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소름 끼치는 궁궐의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정왕후가 대비로 등극하고 그녀의 아들 명종이 어린 나이에 왕좌에 앉았습니다. 조선의 모든 권력은 이제 문정왕후의 치맛자락 아래로 모여들었지요. 하지만 이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최후의 장애물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대윤 세력이었습니다. 이때 윤원형의 첩, 정난정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무대의 중앙으로 걸어 나옵니다.
이 여인을 단순한 첩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정난정은 천민 출신이라는 비천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새끼와 집요한 야망, 그리고 지독한 지략으로 윤원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지요. 윤원형의 본부인조차 그녀 앞에서 쩔쩔매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윤원형의 안방마님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조선의 권력 그 자체를 쥐고 싶었습니다.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형은 본래 심성이 여리고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습니다. 대윤을 숙청하는 피의 결단 앞에서 자꾸만 망설였지요. 바로 이때 정난정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윤원형의 나약함을 비웃으며 그의 귀에 욕망의 독약을 주입합니다. 역모를 조작하십시오. 정난정은 문정왕후에게 그리고 윤원형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대비 마마나리,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 대윤의 유님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목숨은 늘 칼날 위에 놓여 있습니다. 선왕이 승하하셨으니 이제 유님 일파는 반드시 어린 폐하를 폐위하고 종친인 계림군을 옹립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기 전에 먼저 저들을 역모죄로 몰아 숙청해야 합니다. 정난정의 말은 문정왕후의 불안과 야심을 정확하게 건드렸습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라도 대윤을 제거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문정왕후는 정난정의 꼬드김에 넘어가 피의 밀지를 내립니다. 유님 일파가 반역을 꾀하니 즉시 체포하여 국문에 처하라. 이 밀지 한 장이 바로 조선을 피바다로 만든 1545년을 사사화의 도화선이 됩니다. 윤원형은 정난정이 깔아준 명분 위에서 칼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와 이기를 비롯한 소윤 세력은 역모의 혐의를 조작하고 유님을 비롯한 대윤의 핵심 인물들을 끌어내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대윤 세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숙청의 피바람 뒤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정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첩의 신분에서 왕실 외척인 소윤의 뒤를 조종하며 조선의 4대 사화 중 마지막 사화를 설계한 배우의 지략가였습니다. 을사사화 이후 정난정은 남편 윤원형을 부추겨 그의 본부인까지 내쫓고 공식적인 안방마님 정경부인의 자리에 오르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바야흐로 문정왕후와 정난정, 두 여인의 욕망이 지배하는 명종시대가 막을 올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윤 세력을 피바람 속에 날려버린 을사사화가 끝났습니다. 이제 궁궐하는 문정왕후의 세상이 되었고 그녀의 아우들인 윤원형과 윤원로 형제가 권력의 과실을 나누어 가질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 탐욕스러운 윤씨 형제에게 권력의 분배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문정왕후의 친동생이자 어린 임금 명종의 외삼촌이었어요. 을사사화의 공신이었으니 이제 조선의 권력은 그들의 손아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권력 암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 윤원로는 동생 윤원형이 자신보다 더 누나 문정왕후의 총애를 받는 것을 배아파했고 동생을 넘어설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성격이 불같고 교만했던 윤원로는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했습니다. 반면 동생 윤원형은 어땠을까요? 그는 형보다 한 수 위의 지략가였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권력의 화신, 정난정이라는 치명적인 무기가 있었지요. 윤원로가 권력을 쥐고 거들먹거릴수록 윤원형과 그의 첩 정난정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윤원로가 특히나 못마땅해 했던 것은 바로 정난정의 기고만장한 권세였어요. 윤원로가 겉으로 동생을 시기하며 날뛰자 윤원형과 정난정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문정왕후라는 최고의 심판관을 향해 움직였지요. 정난정은 문정왕후에게 달려가 피를 토하는 듯한 무고를 올렸습니다. 마마, 윤원로가 나리를 시기하여 마마께 사사로운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그 성격이라면 언제고 모반을 꾀할 것입니다. 저자를 그대로 두면 마마와 폐하의 안위가 위태롭습니다. 자신의 아들 명종과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문정왕후는 동생 윤원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문정왕후는 친동생 윤원로에게 유배령을 내렸다가 곧이어 사약을 내리는 잔인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로써 소윤 내부의 피해 내전은 동생 윤원형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윤원형은 방해꾼인 형을 제거한 후 20여 년간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넣고 독재자로 군림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명종시대의 궁궐을 덮쳤던 진짜 암흑기에 대해 이야기해볼 시간입니다. 을사사화로 대윤 세력이 쓸려나가자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형은 조선의 재상이 되었고 그의 첩 정난정은 안방마님을 넘어 조선에 숨겨진 여왕으로 군림했습니다. 이 두 남녀가 합작하여 벌인 국정농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명종 임금의 어린 나이와 문정왕후의 막강한 권력이라는 방패와 칼을 마음껏 휘둘렀지요. 가장 먼저 이들이 손댄 것은 나라의 벼슬이었습니다. 윤원형은 대놓고 사람을 시켜 관직을 팔아 돈을 모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할 실력이 없는 자, 부패한 탐관오리들까지 윤원형의 뇌물을 바치면 하루아침에 감투를 쓸 수 있었어요. 날있게 금 20냥을 바치면 현감자리가 내 것이고 100냥이면 수령도 가능하다더라. 이런 소문이 한양거리에 파다했습니다. 이 돈은 윤원형의 곳간을 채웠고 그 뒤를 정난정이 관리했습니다. 조정의 중요한 인사는 정난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자들로 채워졌으니 백성들은 나라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며 통곡했습니다. 정난정은 윤원형의 첩이었지만 문정왕후의 총애를 등에 업고 본부인을 쫓아내는 전무후무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경부인이라는 벼슬을 얻어냈지요. 여러분, 첩이 정경부인이 되는 것은 조선시대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난정은 이 벼슬을 발판 삼아 아예 조정의 일까지 간섭했습니다. 정난정은 문정왕후에게 이 관리는 충성스럽지 못하니 파직해야 합니다. 저 승려는 불심이 깊으니 벼슬을 주어야 합니다. 라고 직접 아뢰어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심지어 승려 보호를 문정왕후가 가장 신임하는 승려로 만들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들었지요. 문정왕후는 정난정을 단순히 동생의 첩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 유지와 불교 진흥책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조력자로 보았기 때문에 정난정의 월권 행위를 눈감아주다 못해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었습니다. 윤원형은 농지개혁을 빙자하여 백성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발생한 것이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불교 진흥에만 열을 올릴 뿐 백성들의 고통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굶어 죽는 백성들이 속출하는데 윤원형 나리는 세금으로 거둔 곡식까지 빼돌려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구나. 국가적으로 재난이 닥쳐도 윤원형 일파는 구휼미를 빼돌리거나 백성에게 지급해야 할 곡식을 썩히는 등 탐욕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종 임금은 어린 마음에 고통받았으나 어머니 문정왕후의 그늘에 가려져 이 비극적인 농단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국정농단이 가능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문정왕후가 윤원형의 든든한 방패였기 때문입니다. 명종 임금은 어머니 문정왕후의 수렴청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외숙인 윤원형을 탄핵할 수 없었습니다. 혹여 양심 있는 신하가 윤원형을 탄핵하려 들면 문정왕후가 나서서 그 신하를 파직시키거나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비마마의 뜻이다. 윤원형은 문정왕후의 이름을 팔아 조선 왕실의 권위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완전히 사유화해버린 것입니다. 조선의 철의 여인 문정왕후는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불교를 다시 살리려 했던 유일무이한 왕비였습니다. 그녀의 불심은 지극했지요. 하지만 그 지극한 불심이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문정왕후는 아들 명종이 즉위하자마자 유교 숭상 정책을 폐기하고 억압받던 불교를 부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는 바로 승려보우였습니다. 보우는 문정왕후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 선종과 교종 양종의 수장인 도대선사라는 엄청난 권력을 쥐었습니다. 이 보우를 뒤에서 조종하니가 바로 윤원형과 정난정 부부였지요. 보우는 문정왕후의 비호 아래 사원의 옛 터전을 되찾는다는 명분으로 나라의 땅과 백성의 토지를 무차별적으로 빼앗았습니다. 불심이 깊은 대비마마의 뜻이다. 이 땅은 본래 사찰의 것이었으니 당장 물러나라. 억울한 백성들이 항변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관아는 이미 윤원형의 매관매직으로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고 백성을 보호해야 할 관리가 오히려 사원 측의 하수인이 되어 백성을 탄압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사원 토지 환수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백성들은 대대로 농사짓던 땅을 빼앗겼습니다. 땅이 없는 농민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아예 고향을 떠나 유랑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찰이 소유한 땅은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지가 많았습니다.
문정왕후는 사찰의 경제력 증진을 묵인했지요. 결국 세금을 내야 할 땅이 줄어드니 국가 재정은 피폐해졌습니다. 나라를 지탱할 돈이 없으니 변방의 군대는 굶주리고 나라의 기강은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굶주리든 말든 문정왕후는 거대한 불사에 막대한 국고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화려한 사찰의 불상만 보였고 굶어 죽어가는 백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조선은 유교를 건국이념으로 삼았기에 이 모든 불교 진흥책은 유생들과 사림 세력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정왕후를 비난하며 상소를 올렸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비마마께서 불심에 취해 국사를 망치고 계신다. 윤원형과 정난정은 절의 땅을 빼앗아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승려보호를 앞세워 백성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 결국 문정왕후의 지극한 불심과 그를 이용한 윤원형 정난정 일당의 탐욕이 합쳐져 백성의 삶은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기근과 수탈에 시달리며 굶주림 속에 이것이 문정왕후가 바라던 태평성대인가 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윤원형과 승려보호가 가장 먼저 숙청당한 이유가 바로 이 피폐해진 백성들의 원한 때문이었습니다. 불멸의 권력을 누릴 것만 같았던 문정왕후의 시대도 결국 끝이 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철옹성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윤원형과 정난정 부부에게 가장 든든했던 방패는 바로 문정왕후였습니다. 하지만 1565년 그들을 하늘처럼 지켜주던 문정왕후가 마침내 세상을 떠납니다. 문정왕후가 승하하자 20년 동안 그들의 칼날 아래 신음했던 사림, 세력과 명종 임금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명종은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왕권을 회복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문정왕후가 죽자 조정은 격렬한 폭풍우에 휩싸입니다. 윤원형과 정난정은 국정을 농단하고 백성을 수탈한 간신 중에 간신입니다. 당장 저들을 잡아들여야 합니다. 사림 세력의 상소가 본물 터지듯 쏟아졌고 명종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윤원형 부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판이 시작된 것이지요. 가장 먼저 칼날이 향한 곳은 바로 권력의 화신 정난정이었습니다. 정난정은 온갖 뇌물과 부정으로 쌓아 올린 재물을 챙겨 남편 윤원형과 함께 도피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온 나라가 그들을 역적으로 규정했으니 그들을 받아줄 곳은 없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정난정은 결국 황해도 강음까지 쫓겨갔고 자신을 향한 날선 탄핵과 곧 닥칠 처형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1565년 정난정은 스스로 독을 마시고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첩의 신분으로 조선을 뒤흔들었던 한 여인의 욕망 가득한 삶은 이처럼 허무하고 비참하게 막을 내립니다. 아내 정난정의 시신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윤원형 역시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정난정이 죽은 후 윤원형은 최고 권력자에서 일순간에 천하의 간신으로 추락했습니다. 명종은 윤원형에게 내려졌던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그를 유배 보냈습니다. 유배지에서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던 윤원형은 결국 명종의 명에 의해 사약을 받습니다. 그의 나이 66. 한때 조선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들었던 소윤의 수장이자 문정왕후의 아우였던 남자는 정난정의 뒤를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원형과 정난정의 최후는 단순히 정치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탐욕이 빚어낸 필연적인 파국이었습니다. 문정왕후라는 절대적인 방패가 있을 때만 유지될 수 있었던 그들의 권세는 결국 백성의 눈물과 사림의 분노라는 두 개의 칼날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처럼 권력은 늘 달콤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비참한 법입니다. 세상 신화 이야기, 다음번에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문정왕후의 그림자. 역사란 참 얄궂어요. 흔히들 왕조에 화려했던 성취나 궁궐안의 영웅담만을 두꺼운 책에 기록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빛나는 기록 아래 어둡고 축축한 조선의 맨바닥을 응시할 참이랍니다. 한나라의 권력이 짐승처럼 썩어 문드러졌을 때 그 피폐함이 인간 사회의 근간을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는지, 인륜과 도덕이 무너져 내릴 때 도대체 어떤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일들이 민간에서 벌어졌는지,
우리는 지금 명종시대의 참혹한 기록을 통해 똑똑히 목도할 거예요. 조선 중기 명종 임금의 짧고도 암울했던 그 치세는 문정왕후와 윤원형 일파의 전횡이 하늘을 찌르던 암흑의 시대였어요. 왕실의 그 혼란이 곧바로 백성들의 삶으로 전이되면서 세 가지 거대한 사회적 파국을 낳았답니다. 바로 임꺽정의 포효, 을묘외변의 피눈물, 그리고 인육을 팔았던 용천부 금춘의 옥사가 그것이지요. 이 세 가지 비극을 따라가면서 인간성의 마지막 방어선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또 정치적 부패가 어떻게 이 땅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는지 그 아픈 진실을 추적해볼 거예요. 모든 비극의 뿌리는 1545년 명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면서 시작된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었어요. 어린 국왕을 대신해 권력을 움켜쥔 이 여인은 단순한 섭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강철 같은 의지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권력욕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자신의 치맛자락 아래에 꽁꽁 묶어두었지요. 그녀의 등장은 을사사화라는 피의 숙청을 동반했답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친동생인 윤원형을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을 앞세워 전 왕실 외척인 대윤유님 세력을 철저히 숙청했어요. 이 피바람 속에서 수많은 선비와 사림 세력이 목숨을 잃거나 조정에서 쫓겨났지요. 이 사륙의 그림자는 단지 정치적 싸움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후 20년 가까이 조선의 조정은 이 사륙의 공포 아래 경직되었고 오직 외척의 입맛에 맞는 아첨꾼들만이 감히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답니다. 명종 임금은 그저 이름뿐인 군주일 뿐이었지요. 실질적인 권력은 외척 윤원형에게 모두 집중되었어요. 그는 당대 조선의 모든 요직을 장악하고 청탁과 뇌물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거침없이 확장했습니다. 그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왕실의 종친들조차 함부로 그를 대하지 못할 정도였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의 첩이었던 정난정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권세를 등에 업고 엄청난 세도를 부리다가 결국 외명부 최고위직에까지 오르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만들었지요. 그녀의 집은 조선 팔도에서 올라온 뇌물과 청탁이 드나드는 통로가 되었고 그녀의 한마디에 지방 관리들의 운명이 좌지우지되었어요. 조선의 정치는 완전히 개인의 사유물처럼 전락했고 왕도 정치의 이상은 사라지고 오직 윤원형과 정난정 일파의 탐욕만이 이 나라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이 썩어버리니 그 피해는 곧바로 백성들의 삶을 짓밟았어요. 윤원형 일파와 그들에게 줄을 선 탐관오리들은 백성들을 노골적으로 착취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세금 외에도 온갖 명목을 붙여 부당한 세금과 공물을 걷어갔답니다. 동시에 이들은 권력을 이용해 광활한 토지를 불법적으로 확보하고 힘없는 농민의 토지를 몰수했어요. 평생 지켜온 논밭을 빼앗긴 농민들은 순식간에 떠돌이 유랑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지요.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겹쳤을 때 나라는 구휼은커녕 관리들의 수탈만이 더욱 가혹해지자 백성들은 산과들로 숨어들어 겨우 목숨을 연명해야 했어요. 명종시대의 사회 구조는 이미 가장 밑바닥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1550년대 중후반이 되자 조정의 무능과 외척들의 수탈로 인해 조선 사회의 치안은 아예 기능을 잃었어요. 탐관오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농민들은 생계를 위해 무리를 짓기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도적대가 마치 들불처럼 창궐했습니다. 이들은 산과 계곡을 거점으로 삼아 관아와 부호들의 집을 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의 정점에서 가장 천대받던 계층의 분노를 등에 업고 나타난 이가 바로 임꺽정이었어요. 임꺽정은 백정 출신이었지요. 조선의 신분제에서 가장 천하고 멸시받던 존재였지만 오히려 그 천한 신분이 가혹한 체제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그는 황해도 구월산을 근거지로 삼아 수백 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을 규합했어요. 그의 무리에는 굶주린 농민, 떠돌이, 유랑민, 심지어는 생계를 잃은 관군 출신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니 임꺽정의 난이 단순한 도적대의 난동이 아니라 봉건 체제에 대한 민중의 집단적인 항거였음을 알 수 있어요. 임꺽정 일당은 활동 노선을 아주 명확히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가난한 백성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들의 표적은 오직 탐관오리와 부당하게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부호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관아를 습격하여 창고의 곡식을 빼앗아 백성들에게 나눠주었고 부패한 관리들을 직접 찾아가 처벌하기도 했지요. 그의 활동 범위는 황해도와 경기도를 넘어 심지어는 한양의 코앞까지 이르렀답니다.
그들이 관군의 포위망을 귀신같이 따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임꺽정 일당을 숨겨주고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은 임꺽정을 의적으로 여겼고 그를 통해 잠시나마 자신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임꺽정의 난은 약 3년 동안 조선 사회를 뒤흔들었어요. 조정은 그를 국적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토벌군을 동원했지만 외척 정치로 기강이 해이해진 관군으로는 그들을 쉽게 진압할 수 없었답니다. 임꺽정의 난은 명종시대 권력의 부패가 낳은 통치력 상실과 민심 이반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나라 안에 혼란이 극심할 때 외부의 위협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지요. 두 번째 참화는 남쪽 바다로부터 왔어요. 바로 1555년 을묘 외변이었습니다. 명종시대 조정은 권력 다툼에 눈이 멀어 국방력 강화에는 전혀 신경 쓰지 못했어요. 특히 남해안 지역의 방어 체계는 너무나 허술했지요. 부산포를 비롯한 삼포 계양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왜구들은 조선의 내부 상황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었답니다. 1555년 5월 왜구 수천 명이 배를 타고 전라도 해안에 대규모로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해안가 약탈에 그치지 않았어요. 영암, 장흥, 진도, 강진 등 전라남도 일대를 휩쓸며 내륙 깊숙이까지 침투했습니다. 마을들은 순식간에 불타 무너졌고 무고한 백성들은 잔혹하게 학살되거나 노예로 끌려갔어요. 당시 조선 수군의 방어 태세는 초기에 형편없었지요. 외척의 전횡으로 변방 관리들의 기강이 문란했고 군비는 부족했으며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으니 왜구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가져왔고 남부지방 백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어요. 조선 조정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규모 토벌군을 파견하여 간신히 왜구를 격퇴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변방 방어를 총괄하는 비변사가 상설기구로 격상되었지만 이미 권력자의 부패와 무능으로 파탄난 국가 안보의 대가는 고스란히 해안가 백성들의 피눈물이 되었답니다. 정치적 혼란, 도적의 창궐, 외침의 참화가 겹치자 명종시대는 이제 인간의 도덕적 근간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가 되었어요. 굶주림과 생존의 위협은 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했으며 사회의 흉흉함은 극에 달했지요. 이러한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가장 엽기적이고 끔찍한 사건이 터져나옵니다. 1564년 북방의 평안도 용천부 일대에서 실종자가 급증했어요. 처음에는 굶주려 떠돌던 백성이려니 했지만 실종자가 끊이지 않자 마을 전체가 공포에 질렸답니다. 마침내 밝혀진 진실은 이 모든 만행의 배후에 금춘이라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아니었어요. 금춘은 시신을 해체하여 인육을 마치 짐승의 고기인 양 교묘하게 속여 시장에서 팔아넘겼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굶주림에 지친 이웃들이 영문도 모른 채 그 끔찍한 고기를 사서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흉년으로 인한 단순한 생계형 범죄의 수준을 넘어섰지요. 살인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식인을 통해 인간의 근본적인 도덕성 자체를 파괴했습니다. 인간과 짐승을 가르는 마지막 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암흑시대의 징표였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은 곧장 한양 조정에 보고되었고 명종 국왕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어요. 그들이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는 동안 나라의 도덕적 토대가 붕괴하여 인간의 고기를 먹고 파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명확한 증거였으니까요. 명종은 즉시 금춘에게 참수라는 최고형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처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명종은 금춘의 죄악의 흔적조차 이 땅에서 지워버리도록 그의 집터를 완전히 파헤쳐 연못으로 만들어버리는 조선의 가장 엄중한 형벌, 파가저택을 함께 명했어요.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선 왕실의 정신적인 절규였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짐승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며 무너진 인륜을 땅에 새겨 회복시키려는 상징적인 몸부림이었던 것이에요. 용천부 금춘 사건은 숙종실록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야사로 명종 시절에도 전해지고 있어요. 용천부 금춘의 엽기적인 사건은 문정왕후와 윤원형의 전행이 빚어낸 정치적 혼란이 낳은 최종적이고 가장 비극적인 결과물이었답니다. 임꺽정의 난이 가혹한 체제에 대한 저항을 상징했다면 을묘 외변은 국가의 무능함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금춘의 사건은 인간성의 근본적인 파괴를 의미했지요.
이 세 가지 참화는 권력층의 부패가 결국 국가라는 시스템 전체의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역사의 준엄한 경고랍니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법과 도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인간은 얼마나 쉽게 짐승이 될 수 있는가. 이 사건들은 명종시대의 어둠을 상징하는 비극이며 정치와 사회의 안정이 곧 인간성의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영원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역사를 성찰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할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